저는 몇 년 전 대구역 화장실 앞에서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분명 제가 알고 있던 광우 형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보자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몇 초도 지나지 않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광우 형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확신했습니다. 몇 년 전 대구역에서 사라졌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2014년 제가 대구역 근처에서 노숙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던 시절에 시작됩니다. 제가 속한 곳은 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봉사단체였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도시락을 나눠드렸고 겨울에는 담요와 두꺼운 옷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만큼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와 짧은 안부를 건네는 정도였습니다. 당시 대구역 주변에는 늘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낯설었지만 매주 얼굴을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중 저와 유난히 가까워진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수 아저씨, 광우 형님, 그리고 누구도 정확한 이름을 몰라 모두가 그냥 할배라고 부르던 노인이었습니다. 영수 아저씨는 말이 많고 농담을 좋아했습니다. 광우 형님은 처음에는 무뚝뚝했지만 얼굴을 익힌 뒤부터는 봉사자들의 짐을 먼저 들어주곤 했습니다. 할배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시락을 받을 때마다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거리에서 생활하게 됐는지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매주 같은 자리에서 얼굴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 시간이 1년쯤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영수 아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숙인들 사이에서는 자리를 옮기는 일이 흔했습니다. 무료급식소를 따라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했고 날씨나 단속 때문에 잠자리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딘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에도 영수 아저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광우 형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광우 형님은 며칠 전 젊은 남자 몇 명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고 돈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영수 아저씨는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거리 생활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망설임 없이 그들을 따라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정말 도움을 준 것이라면 영수 아저씨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단체에서 왔는지, 무슨 일을 소개했는지, 어디로 데려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대구역 근처 전봇대에서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종이에 굵은 글씨로 숙식 제공, 하루 15만 원, 나이 무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대구 복지센터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단지는 이상할 정도로 조잡했습니다. 기관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주소가 없었고 담당자 이름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구나 쉽게 흔들릴 만한 조건만 크게 강조돼 있었습니다. 하루 15만 원, 숙식 제공, 나이 무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거절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저는 영수 아저씨를 데려갔다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한참 바라보다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번호라도 적어두거나 사진을 찍어둘 걸 그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광우 형님도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아저씨가 사라졌을 때와 비슷했습니다.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었고 남겨둔 물건도 그대로였습니다. 누군가는 광우 형님도 일자리를 소개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검은 승합차를 타고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할배마저 사라졌습니다. 늘 같은 구석에 담요를 깔고 앉아있던 사람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세 사람만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구역 주변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매주 도시락을 받으러 오던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지 않았고 밤이 되면 역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의 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좋은 시설로 옮겨갔거나 일자리를 얻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시 돌아오거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처음 보는 노숙인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젊은 남자들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일자리도 구해주며 신분증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불안해졌습니다. 정식 복지단체라면 신분을 밝히고 절차를 설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밤에 찾아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표정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만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다는 말, 밥을 굶지 않아도 된다는 말,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너무 강한 유혹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그 사람 역시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봉사단체 안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원래 노숙인들은 자주 이동하니 괜한 오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누가 강제로 데려가는 모습을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라갔다는 이야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뚜렷한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형사 2명이 봉사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최근 대구역과 주변 지역에서 노숙인 실종 신고가 여러 번 접수됐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사람도 있었고 보호시설에서 갑자기 사라진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형사들은 젊은 남자들이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승합차에 태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영수 아저씨와 광우 형님, 할배의 얼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전봇대에 붙어있던 조잡한 전단지도 생각났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단지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전화번호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차량 번호를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소개받고 기뻐하며 따라갔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짧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구역과 동대구역 일대에서 노숙인들에게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범죄에 이용한 조직이 검거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접근한 뒤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를 만들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자마자 영수 아저씨를 떠올렸습니다. 광우 형님과 할배도 같은 사람들에게 끌려간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도는 짧았습니다. 조직이 붙잡혔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 그들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무사히 돌아왔는지, 다른 지역으로 보내졌는지, 혹은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봉사자들 사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통장만 만들게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빚을 떠넘기거나 다른 조직에 넘겼다는 이야기, 해외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어디론가 보내버렸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소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끔찍해졌습니다. 저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봉사단체 사람들도 하나둘 바뀌었습니다. 대구역 주변도 정비됐고 예전에 알던 얼굴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건 역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들을 기다리지 않게 됐습니다. 영수 아저씨는 다른 지역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광우 형님도 일을 구했을지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할배 역시 어딘가에 보호시설로 갔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기 형님이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대구역 화장실 근처에서 광우 형님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화장실 옆 통로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과 낡은 옷차림 때문에 처음에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 광우 형님이었습니다.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고 눈 밑은 검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쪽 손을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광우 형님은 저를 보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반가움도 놀라움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발견되면 안 되는 사람처럼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는 어디에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통로 끝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저와 태기 형님은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역 아는 사람들로 붐볐고 광우 형님은 순식간에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역 주변을 찾아다녔습니다. 화장실과 대합실, 출구와 지하 통로까지 모두 살폈습니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가 본 광우 형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광우 형님은 왜 저를 보고 도망쳤을까요? 자신을 데려간 사람들에게서 탈출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었던 걸까요? 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정확한 진실은 지금도 모릅니다. 검거됐다는 조직과 사라진 세 사람이 실제로 관련돼 있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광우 형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눈빛만큼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친구를 다시 만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지금도 대구역을 지날 때면 전봇대에 붙어있던 전단지가 떠오릅니다. 숙식 제공, 하루 15만 원, 나이 무관. 누군가에게는 허술한 광고 문구에 불과했지만 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미끼로 사람을 데려간 누군가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영수 아저씨와 할배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광우 형님이 그날 이후 어떻게 됐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저 밥을 나눠주고 안부를 묻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빨리 의심했다면, 전단지에 전화번호를 기록했다면,
누군가를 따라가는 모습을 붙잡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갈 곳 없는 사람에게 높은 일당과 숙식을 제공한다는 수상한 전단지를 발견했다면 단순한 구인 광고로 지나치셨을까요? 아니면 바로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알리셨을까요? 그리고 몇 년 전 사라진 사람이 극도로 불안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다가 도망친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따라가 확인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경험과 의견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유혹을 받고 있는 누군가를 지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공포 이야기와 믿기 어려운 사연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